국회 취재 데스크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정치부에 한대의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대의 기자와 함께 내일자 9월 26일 목요일자 아시아투데이 정치면을 주로 둘러보겠습니다. 둘러보면서 한대의 기자와 국회에서 취재하고 있는 한대의 기자와 함께 관련 내용을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한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오신다고. 지금 한 기자 일단 우리 정치면에 사면부터 보죠. 사면 네. 이강삼 PD 사면 좀 띄워주십시오. 이 시청자 여러분, 오면입니다. 이 지면은 사면 띄워주십시오. 사면. 지금 이제 띄우는 지면은 지금 막 편집을 끝내고 윤전기에 쏜 자유일보 1판 지면입니다. 우리 자유일보 구독자님들은 내일 아침 이 신문을 받아보게 됩니다. 저는 지금 이 신문을 만든다고 지금 정신없이 지금 일하다가 막 뛰어와가지고 지금 아주 머리가 빙글빙글 돕니다. 사면 띄워주십시오. 네, 사면 띄웠습니다. 지금 따끈따끈한 내용입니다. 한대희 기자와 우리 정치부 국회팀 기자들이 국회에서 막 취재한 내용들을 지면에다가 실어서 지금 이제 지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지면이 지금 이렇게 해서 2시간 정도 윤전기에 걸려서 이제 신문을 찍어냅니다. 찍어내면 이제 신문 운송 트럭에 실려서 내일 새벽 한 2시 정도에 전국에 한 250개 정도 있는 아시아투데이 지국으로 배달이 됩니다. 배달이 되면 이제 새벽 2시부터 이제 오토바이에 실려서 우유 배달하는 오토바이와 함께 각 가정에 배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배달되기 전에 지금 막 편집을 끝낸 따끈따끈한 내일 신문입니다. 사면 보겠습니다. 사면 톱 제목이 물증 없는 김 여사 때리기에 김 여당 내부 적극 대응 목청. 그러니까 지금 기승전 김건희 지금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야당에서 계속 그런 내용들인데 부제를 어떻게 뽑았느냐면은 민주가 지금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등 맹비난을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단순한 의혹 수준의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민주당이 이 이야기를 부풀리고 있다. 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하고 있고요. 대충 첫 리드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공천 개입 의혹을 고리로 연일 김건희 여사 때리기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여권에선 김 여사의 공천 개입을 입증할 만한 물적 증거가 없다며 야권의 묻지마 공세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비례대표 거래 의혹을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한다는 입장도 보이고 있다. 기승전 김건희 논리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노리는 야당의 전략에 여권이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는 시각이 많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네. 한 기자 대충 이 기사와 함께 최근 지금 국회가 너무 심하죠. 네. 계속 김건희 여사를 물고 늘어지는데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왜 계속 이렇게 야당이 공세를 펴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여러분, 저희 아시아투데이, 유튜브를 통해서 언급을 했다시피,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 재판이 네. 10월부터 시작해서 11월까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 뭔가 정확한 키가 없습니다. 네. 키가 없는 상황이고, 또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네. 또 그걸 갖고 또 2년을 구형을 했어요. 그렇죠. 빠져나갈 수가 없죠. 이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빠져나갈 수 없는 형구 지금 전국이 펼쳐질 거라고 네. 지금 네. 여당도 보고 있고, 여당의 한 의원이죠. 네. 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가 이제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다. 이 정도면 그렇게 언급한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민주당이 이 사법 리스크를 넘을 수 있냐 없냐에 상당한 그런
이제 위기에 직면했다. 네네. 그래 이런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가 제일 약한 고리입니다. 네. 정부와 여당의 제일 약한 고리가 김건희 여사예요. 이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의혹들, 솔직히 이게 증거가 나온 게 거의 없거든요. 아니 약한 고리라고 만드니까 약한 고리지 실제로 그것을 만드는 것이 언론들 아닙니까? 그리고 네. 원래 그걸 주장하는 것이 이제 야당에서 거의 공작 수준으로 그걸 네. 들고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그걸 연일 그걸 받아쓰기를 하고 있는 언론들이거든요. 네. 전부 몰카 공작이거든요. 네. 국민들이 다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정권을 이임받을 그 시기에 그 전후죠. 네. 그때부터 야권 그리고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은 김 여사를 이제 줄리라는 증거도 없는 상당히 이제 술집 여자처럼 상당히 여성 혐오를 엄청나게 진행해 왔었습니다. 그 사건도 솔직히 캐놓고 보니까 증거가 하나도 없는 그렇죠. 지금 와서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거는 그냥 무성한 그냥 공작의 의혹에 지나지 않았다. 다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네. 여전히 김 여사 관련해서 몰카 공작 한 것도 네. 정확히 이거는 대부분의 그 여권 관계자들은 이거는 철저한 김 여사를 고리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려는 네. 그런 이제 공작이다. 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번에 김영선 전 의원이 개혁신당의 공천을 받느냐 안 받느냐 1번이냐 3번이냐 그 비례를 받느냐 그 사건에서도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개입했다라는 식으로 이건 솔직히 개혁신당 내부에서 김건희 여사를 고리로 이준석 대표 등이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려고 했던 사안이었거든요. 이것도 물증이 없습니다. 오죽하면 공격을 하려고 했던 이준석 의원 쪽에서도 이거는 공천 개입으로 볼 수 없다라고 이미 결정을 냈던 사안이고 네. 이걸 지금 또다시 들고 와갖고 네. 이게 마치 김건희 여사가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지난 총선이라든지 아니면 2022년 재보궐선거 그 당시에 그 지방선거 그 당시에 또 공천 개입을 한 것처럼 이렇게 밀고 나가고 있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이게 민주당이 이 모든 지금 화력을 김건희 여사한테 맞춘 거가 아니겠나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한대희 기자, 이 시점에서 김성회 네. 전 대통령실 종교다문화 비서관 우리 아시아투데이의 주요한 칼럼들을 계속 쓰고 있는 칼럼니스트입니다. 네. 이 건과 관련해서 페북에 쓴 글이 하나 있어요. 네. 제가 잠깐 읽어봐드리겠습니다. 네. 좌파들의 여성 혐오 범죄 마녀 사냥을 언제까지 두고 봐야 하나 이런 제목입니다. 좌파들의 여성 혐오 선동은 하루 이틀이 아니다. 그들은 페미니즘을 내세우지만 실제는 지독한 학벌주의자들이고 여성 혐오주의자들이다.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을 선동 수단으로 삼을 때 대중의 이목을 끌고 거짓과 마타도가 가장 잘 먹힌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거짓과 마타도로 대중을 선동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 프랑스 혁명기의 마리 앙투아네트나 세월호 촛불 시위 선동을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각종 성적 루머를 퍼뜨린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이제 그 대상이 김건희 여사로 옮겨갔을 뿐이다. 이렇게 썼어요. 네. 김 여사가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로 나왔을 때 그때부터 벌써 술집 접대부로 이렇게 거짓 루머를 네.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의도가 있는 것이죠. 네. 김영선 공천 개입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가 관련되었다는 어떠한 직접적인 증언이나 증거도 없다. 서울의 소리에서 폭로한 김대남 녹취록을 들어도 카드라라는 김대남의 뇌피셜 중얼거림 이외에는 어떠한 직접적 증언이나 증거도 없다. 그럼에도 언론 보도의 제목에는 의례껏 언론이 이렇게 씁니다. 쌍따옴표 열고 김건희 공천 개입 의혹, 김영선 발언. 윤석열 김건희 공천 개입 의혹, 칠불사 회동.
김건희 공천 개입의 의혹, 김대남 녹취록 터져나와 이렇게 제목을 달고 나오거든요. 네. 네. 그러면 이게 사람들은 사실로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사법 판결을 앞두고 탄핵 선동 소요를 부채질하는 이재명과 민주당의 행위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 김건희 여사를 고리로 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자행했던 탄핵 선동을 재현하고 있는 것이다. 네. 그야말로 여성 혐오 감정을 이용한 좌파 언론의 난동이다. 김성회 전 비서관은 언론들의 난동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사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기에 정치부 기자로서 청와대 출입을 하고 있던 정치부 기자로서 제가 그때 그 박근혜 탄핵을 뭐라고 저는 표현을 했냐면 언론의 난이라고. 네. 정치적으로 이렇게 난동을 부리고 뒤엎은 일정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언론들이 일으킨 난동이라고 저는 그렇게 규정을 하거든요. 이러한 좌파 언론의 여성 혐오 선동에 일부 보수 진영마저 부화 뇌동을 하고 있다. 어떠한 직접적 증거나 증언도 존재하지 않음에도 좌파들의 여성 혐오 선동에 동조하고 있다. 그러니 매번 좌파에게 당하고 매번 국가를 언론들이 위태롭게 하는 것이다. 여성 혐오, 성을 이용하는 좌파들의 교활한 선동, 그리고 언론의 부화 뇌동, 그리고 매번 좌파 선동에 넘어가는 우파들의 어리석음, 이것이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원인이었다. 그리고 지금 김건희 여사를 두고 벌어지는 정치 선동의 모습이다. 그런 점에서 좌파들의 여성 혐오 선동도 문제지만 보수 언론의 기회주의와 부화 뇌동, 좌파 선동에 넘어가는 어리석은 우파들도 문제다. 이렇게 이제 김성회 전 비서관은 좌파들도 문제지만 언론이 가장 큰 문제이고 또 우파, 특히 보수 정당 내부에서 이러한 프레임에 각을 맞춰서 그 프레임에서 놀아나는 어떤 보수 정치인들도 문제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통렬한 지적을 했네요, 보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한 기자, 사면, 조금 이따 제가 따로 백보드에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지만, 저기, 사면 지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강산 PD님. 밑으로 내려보십시오. 아닙니다. 이건 오면인 것 같은데요. 사면부터 합니다. 네. 사면 하단에 통일 불가론으로 재충돌한 친명 친문. 지금 이제, 두 개의 국가론. 네. 문재인하고 문재인과 임종석이 두 개의 국가론을 지금 이야기하는 바람에 여야 간에도 지금 충돌이 일어나고 있고. 네. 그리고 야당 내부에서조차도 지금 친명과 친문 간에 지금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 같은 네. 그 기사인 것 같은데요. 네. 한 기자, 저거 기사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지난 이제 9월, 며칠 전에, 네. 최근에 김대중, 컨벤션 홀의 센터에서 9.19 네. 남북 공동성명, 네. 그걸 관련해서 기념식을 연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19일이겠죠. 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임종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청와대 비서실장이죠. 두 개의 국가론을 받아들여야 된다. 네. 우리가 지금 세상이 바뀌었다. 본인들의 노력이 지금까지 왔는데도 북한은 현저히 변하지 않았고, 또 북한의 비핵화 등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겠냐,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젠 인정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어요. 네네. 그러면서 서로 평화롭게 살자면 서로가 서로의 국가를 인정을 해야 된다. 네네. 인정을 하고 북한은 북한대로, 우리 대한민국은 대한민국대로 네. 이렇게 신경을 서로 쓰지 말고 살자. 네.
근데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게 지금 민주당에서 상당한 지금 갈등으로 친문과 친명과의 갈등으로 지금 비화가 됐고요. 또 정치권에서는 여야의 갈등으로 지금 지금 확전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여권에서는 이걸 북한의 이제 김정은이 올해 초부터 이거 뭐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이야기했던 두 국가론이죠. 네. 주장했던 게 그거예요. 남쪽은 남쪽대로, 북쪽은 북쪽대로 그냥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그렇게 살자. 우리가 본인들이 북한이 핵 개발하는 것도 신경 쓰지 말고 니들은 니들대로 살아라. 뭐 이러면서 이제 김정은이가 주장을 했어요. 네네네. 이 주장이 몇 개월 만에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입을 통해서 나왔다는 거죠. 네네네.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을 했어요. 정세를 상당히 악화를 시킨다. 네. 본인들이 했을 때는 평화적인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 지금 이렇게 악화돼서 북한이 점점 더 도발적으로 나오고 있다. 그런데 솔직히 이 발언에 대해서도 엄청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정치권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네. 우리가 개성에 있었던 남북 연락사무소. 네. 이거는 남북 간에 지금 뭐 헌법상으로는 북한도 이제 대한민국 국토긴 하지만 지금 북한이 불법적으로 북쪽을 점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평화 모드를 딛고 만든 남북 연락사무소였는데 그렇죠. 이건 솔직히 그 한 나라의 대사관급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걸 폭발을 시킨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문재인 정부 시절이에요. 네네. 그리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도 네.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문재인 정부에서 수없이 터졌는데 네. 그때는 평화가 과연 왔었냐? 네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것도 내로남불이네요. 그렇죠. 네. 자기들이 하면 무조건 평화가 온다. 네. 그래서 야당에서는 차마 김정은의 메시지를 임종석 전 실장이 네. 똑같이 반복을 하냐, 이거는 야당에서는 지적을 못 해요. 네. 왜냐하면 그래도 같은 편이기 때문에. 근데 여당에서는 상당히 이에 대해서 비판을, 이거는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통일에 대한 국민 염원을 아주 지워버리려고 네. 하는 그런 이제 상당히 이 북한의 대남 공작 전략과 맞먹는, 지금 변화된 대남 전략이죠. 네네. 맞먹는 그런 이제 행동으로 보아진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고요. 야당에서는 친문하고 이제 저기 친명 간의 갈등이 엄청나게 지금 터지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현재 민주당은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네. 혹시라도 앞으로 있을 선거들에서 민주당이 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선거에서 져요. 이거는 헌법을 무시하는, 상당히 무시하는, 그리고 또 민주당의 야권의 그런 이제 입장으로 비춰질 수가 있으니까 네네. 선긋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네. 네. 한 기자, 네. 또 제가 이 북에서 살았지 않습니까? 네, 20년 넘게 네. 살았는데 네. 지금 북한에서 보면은 네. 지금 임종석과 네. 문재인의 이러한 그 발언들 네. 어떻게 보겠습니까? 저는 이 사람들이 솔직히 과거에는 통일 혁명 전사라고 봤거든요. 네네네네. 근데 그게 아니다. 뭡니까? 그게 아니다. 좀 대한민국에서 좀 좋게 보려고 그렇게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한 네, 기자가 네, 좀 좋게 보려고 했어요. 이건 자국민 입장에서? 민주국가니까 네네네. 얼마든지 그런 이념, 그런 사상을 가질 수도 있겠다. 아니면 뭐 큰 대의적 명분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이 원하는 평화 통일 네. 크게 봤을 때 우리가 뭐 옛날에 그 삼국지 시대처럼 백제, 신라, 고구려 그때처럼 놓고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이 이런 주장이 그때도 나왔을 수도 있겠다. 그때처럼 나왔다고도 좀 보려고 했었는데 이번 김정은의 그 메시지가 몇 달 만에 이렇게 임종석 전 비서실장 입을 통해서 나오는 걸 보고서 이 사람들은 철저한 종북이구나. 이렇게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됐다. 북에서는 김종석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북에서는
통일 전사라고 보죠. 그렇죠. 임수경 전 의원하고 그리고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북한에서는 상당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름을 알고 얼굴을 알 정도예요. 그만큼 과거에 이제 그 북한의 노동당 이제 선전선동부하고 직통전화를 했던 분이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잖아요. 그때 그 영상이 북한에도 다큐멘터리가 나왔댔어요. 그만큼 저기 이 남한에 상당히 이제 통일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그 북한에서 말한 독재 정권하고 싸우는 젊은 청년들이 있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북한 내부에서도 김정은의 반통일론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상당히 희망의 끈을 다 놓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든 상황에서 항상 꿈에 그리던 게 통일인데 우리가 통일만 되면 남한이 잘 사니까 그래도 북한의 주민들이 좀 행복하고 좀 살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지 않겠냐라는 희망을 그 동아줄을 계속 쥐고 있었는데 그 동아줄이 아주 그냥 썩은 동아줄이 돼버린 거죠. 지금 저 설명도 조금 이따 하겠지만은 한 기자 지금 조총련 일본에 있는 제일 조선인 총연합 제일 동포들 중에서 북한 쪽에 공산주의 쪽 북한 쪽을 이제 따르는 그런 우리 동포들의 그 조직 아닙니까? 조총련에서 할 말이 없어진대요. 왜냐하면 북한에다 막대한 계속 자금을 돈을 보내고 있는데 그것이 결국은 한반도를 조국 통일을 하겠다는 그런 어떤 그런 어떤 의무 내지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돈을 보내는데 도대체 지금 왜 우리가 돈을 보내야 하는가라는 그런 아주 패닉 상태. 그렇죠. 충분히 그런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예전에 그 조총련의 그 유명한 한씨 조총련 위원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한덕수죠. 이름이 비슷하죠. 그분도 김일성을 여러 번 와서 북한 평양 고성 출신입니다. 평양에 와서 만났잖아요. 그러면서도 이제 조국 통일의 선봉에서 항상 이제 해외에서 고생을 한다. 김일성이 그런 식으로 격려를 했어요. 돈을 보내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지금 와서 지금 다 그냥 무시당한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시점에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왜 북한은 임종석을 좋아할까? 그게 스토리가 있습니다. 89년도에 말입니다. 제가 조총련에서 취재한 내용입니다. 일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직접 취재한 내용인데 89년도에 평양에서 13차 세계 청년 학생 축전이 열렸습니다. 당시에 88년도에 서울올림픽이 열리고 나서 북한이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과의 경쟁에서는 완전 판정패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국제적인 분위기를 좀 만회해 보려고 당시만 해도 소련이라든지 동구 유럽이라든지 사회주의권 나라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 사회주의권 나라들끼리 모여서 축전 페스티벌을 여는 게 있었어요. 그게 이제 공산주의권의 페스티벌이 청년 축전인데 그게 13차 세계 청년 학생 축전을 학생 축전을 그때 태어났습니까? 그 89년 태어났습니다. 오. 89년생. 89년생이에요. 89년도에 그 평양에서 그게 열렸는데 또 대한민국에서 난리가 났더랬어요. 거기 이제 가겠다고 참석하겠다고 전대협에서 대학생들이 가겠다고 선언을 하고 그때 전대협 의장이 임종석입니다. 89년도에 전대협 의장이 임종석이고 그렇게 온 대한민국 전역에서 서울 시내에서 시위를 벌이고 판문점을 돌파해서 평양 축전으로 가겠다. 막 그때 그랬거든요. 그때 이제 임종석이 한 행동이 뭐냐면은 임수경 씨를 밀입북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 임수경 씨의 밀입북 그 관련 기사가 전 세계의 언론을 도배질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조총련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저 대회를 하려고 그 평양 축전을 하려고 돈을 많이 걷었단 말입니다. 대회 자금이 없잖아요. 조총련에서 엄청나게 돈을 보냈어요. 돈을 보냈는데 조총련 간부들이 저 13차 축전이 떠야 되는데 세계적으로 이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되는데 임수경 때문에 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돈 보낸 값을 한 거예요. 그 간부들이 그 제일 동포들한테 얼마나 그분들이 다 빠찡꼬를 하고 야끼니 있고 불고기집을 하고 이렇게 힘들게 뭐 택시 운전을 하고 이렇게 사는
그날 벌어 그날 사는 그 정도의 힘든 생활을 하는 제일동포들인데 그 사람들한테서 거의 수입의 막대한 부분을 거뒀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보냈는데 저게 그냥 뭐 하는 둥 마는 둥 하면은 면목이 안 쓰잖아요. 간부들, 그렇죠. 조총련 간부들이. 네. 근데 임종석이 그 대회를 띄워버린 거예요. 전 네. 세계 언론에 다 나게끔 만들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그렇죠. 고맙겠습니까? 그 뒤로 임종석과 조총련은 직접 연결이 됐죠. 야.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연결이 됐고 그 뒤로도 뭐 이렇게 임종석과 이 조총련이 계속 교류를 합니다. 그런 네. 오늘 그 얘기를 다 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가장 친북적인 아마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다음 하던 말씀 계속하시죠. 지금 마지막 기사로 정부가 이건 뭐 이강산 PD 사면 하단 한번 비춰줘 보십시오. 네, 정부가 일본 해산물 수입 완화 조치를 검토 안 한다. 이렇게 원전 오염수 구차 방류 관련 브리핑을 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뭐 기사 보시면 됩니다. 정부는 26일부터 예정된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구차 방류를 앞두고 전문가 파견 등 방류 상황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후쿠시마 인근 해역의 삼중 수소 농도 등도 철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이강산 PD 이제 오면 보여주십시오. 저기 그 후폭풍입니다. 한동훈과 국민의힘 당 지도부와 윤석열 대통령과의 그 어제죠. 네. 어제 저녁에 있었던 만찬 별 성과가 없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아마 뭐 근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 않습니까? 아니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인데 독대를 요청을 할 생각이 진짜 있었더라면 그냥 독대를 뭐 어떤 그 네. 물밑으로 요청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언론을 통해서 흘려버리고. 네. 그래서 계속 언론 플레이하는 거에 이제 저기 한동훈 대표한테 붙은 별명이 있어요. 서초동 편집국장이라고. 네. 모든 행동을 언론 플레이를 해버리는데 그냥 기분을 나쁘게 해버린 거거든요. 네. 하기도 전에. 네. 그래서 그 관련 기사를 썼는데 이 기사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지난 24일이죠. 전날이죠. 네. 어제인데 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국민의힘 지도부 네.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실 관계자들에서 용산에서 만찬을 가졌습니다. 만찬을 가졌는데 이게 솔직히 이 만찬 자리는 지난 그 추석 전에 원래 그 당 지도부가 구성되고 나서 상견례처럼 전체적으로 다 만나자. 네. 윤 대통령이 그렇게 이제 뜻을 내비쳤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추석 전에 뭐 의대 증원 문제라든지 그리고 또 그 응급실 대란 문제가 있어갖고 조금 이제 연기하자 해서 어제 열린 겁니다. 네. 그런데 그 추석 이후에 윤 대통령이 바로 체코를 갔다 왔지 않습니까? 네. 이게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대통령이 직접 체코까지 가서 원전 수주를 해달라고 체코 대통령하고 이제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체코가 대한민국 원전을 수주할 수 있게끔 그런 자리를 성과를 낸 그런 방문이었는데 이게 방문이 성과가 꽤 많았습니다. 상당히 많았고 그러면 이 방문이 있을 때 예전에도 그랬어요. 대통령이 한번 이렇게 방문을 갔다 오면 그 성과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번에도 한동훈 당대표가 독대라는 그 단어를 갖고 대통령의 방문 성과를 아예 묻혀버리도록 만들었거든요. 이게 의도적인 언론 플레이. 이게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내부 총질이 아니라고 정말 변호를 하려고 해도 변호를 할 수가 없어요. 그때 네. 저 언뜻 생각이 납니다. 네. 지난번에 대통령이 그 국정 브리핑을 하면 했잖아요. 네. 얼마입니다? 한 2주 됐습니다. 네, 2주 전이죠. 2주 전에 네. 대통령이 이제 전 국민에 대해서 국정 브리핑을 하는데
아침에 했지 않습니까? 네. 아침 10시인가부터 했죠. 그렇죠. 생중계가 됐죠. 네. 전 국민에게. 네. 근데 제가 우리 여당팀 김명은 팀장한테서 보고를 받고 어이가 없었어요. 그렇죠. 정보 보고를. 네. 그 시간에 한동훈 대표의 스케줄이 어디 서초동인가? 네. 청소 노동자들과 네, 네. 뭐 간담회가 있다고. 네, 네. 그러면 아니 대통령이 여당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국정에 대해 설명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TV에서 나오는 걸 현장을 지켜보고 그리고 네. 그것을 이해하고 그리고 또 그것을 후속 어떤 그 논평을 내거나 이런 거에 집중해야 될 네. 사람이 따로 자기 사진 찍겠다고 네. 그 시간에 대통령 그 브리핑을 듣지를 않고 네. 네. 따로 스케줄을 잡고 청소 노동자들과 한다는 것. 그때도 우리가 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했죠. 이게 뭐 솔직히 뭐 당대표니까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시간 분배를 아침 8시부터 그때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발언이 아침에 10시부터 이제 나오는데 이걸 아침부터 스포트라이트를 다 본인한테 가져간 꼴이 돼버렸어요. 국민들은 대통령이 어떤 발언을 하는지 어떤 정책으로 지금 이 혼란한 국제 정세가 상당히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다 여러 곳에서 터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어떤 정책 전략으로 대한민국을 이끌고 나가겠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아주 중요한 그 날이었는데 아침부터 그렇게 그런 이제 그 자기 스케줄을 그렇게 잡아버려 갖고 이게 뭐냐. 이런 이제 그 여권의 비판이 상당히 그날도 많이 여권 나왔습니다. 비판뿐만 아니라 취재하는 기자들도 뭐 기자들도 이제 이건 많이 아니다. 네. 이거 뭐냐 이거 이런 그 말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대통령의 그 발언이 있은 다음에도 국민의힘에서 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대로 된 보도 자료나 네. 해설하는 그런 이제 메시지가 나오지 않았고 네. 그러니까 뭐 그거와 비슷하게 이번에도 또 독대라는 이 이슈로 대통령의 체코 방문의 성과를 아예 묻어버린 거죠. 이건 완전 의도적이지 않다고 평가를 못할 것 같습니다. 하는 게 네, 네. 사람 안 바뀌죠. 이게 참 저는 한동훈 대표 주변에 좀 정치적으로 상당히 좀 이제 그 로맨틱하시고 좀 이게 좀 뭐라고 할까요? 이게 경험이 있는 분이 좀 한두 분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지금 그런 이제 전략가들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어이가 없습니다. 참 네, 어이가 계속 없습니다. 이게 하는 일마다 상황을 꼬이게 만들고 네, 네. 이렇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윤석열 대통령은 독대를 해도 욕먹고 독대를 받아들이지 않아도 욕먹어요. 그러니까 상황을 완전 꼬이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독대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럼 김기현 대표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아니 대권을 계속 의식하는 왜 한 대표가 이렇게 대권에 대해서 의식을 하냐? 오늘도 제가 이제 여기 들어오기 전에 그 여권 관계자들하고 전화를 했거든요. 네. 국민의힘 뭐 지금 뭐 한동훈 대표가 대표니까 이름을 걸고 하겠다는 분들은 없지만 대신 이제 익명으로 처리해달라 그러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라 드는 거예요? 솔직히 아니 뭐 이번에도 지금 그 독대 문제가 그렇게 중요하냐? 네. 아니 물밑에서 하면 되는 거. 첫째, 두 번째 어제도 만남이 만찬이 끝날 쯤 돼서 또 대통령실 관계자한테 또 독대를 원한다, 요청한다라고 했지 않? 또 그랬죠. 그런데 그러면 요청을 했으면 한번 처음에 건 실수라면 언론에 흘린 게 실수라면 어제 그 요청은 말하지 말았어야 돼요. 또 나와서 언론에 흘린 거예요. 이거는 철저하게 언론을 이용해서 독대라는 이 키워드로 대통령실을 압박하겠다는 것밖에 그렇게밖에 평가가 안 돼요. 그럼 네. 두 번째 얘기 합시다. 네. 이광산 기자 오면 지면 좀 한 번 더 띄워주십시오. 내려봐 주십시오. 오면 사이드 기사입니다. 한대희 기자 직접 쓰셨죠. 네. 윤 대통령 독대 집착하는 한동훈. 왜 저렇게 독대를 집착하는지에 대해서 한 기자 썼는데 왜 저렇게 집착합니까? 이게 뭐 일면톱이랑 좀 이제 연결되는 내용이긴 한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독대에서 뭘 얘기할 거냐 하면은
이슈들이 많죠. 뭐 의대 증원, 의대 정원 증원 문제라든지, 그리고 야당이 김건희 특검법을 계속 밀고 있어요. 계속 밀고 있고, 사면에서도 이야기했던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그 공천 개입 문제, 이런 걸 토론하려고 하나 봐요. 그게 뭐 뻔한 거죠. 그런데 이걸 논하는 걸 충분히 대통령하고 여당 대표는 독대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걸 왜 언론에 공개를 해서 이슈화를 하는지, 이 목적은 철저하게 대선 시간표에 연결돼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입니다. 네, 이걸 너무 의식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무 의식해서 너무 이러니까 이젠 대놓고 하는구나. 아예 대통령을 밥으로 만드는 그런 상황까지 오고 있는 거라는 그런 이제 평가들이 여권에서 나오고 있어요. 참 큰일입니다. 네. 그 밑에 기사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강산 PB님. 김명은 기자가 쓴 당정 갈등 심각성만 부각시켰다. 내부 계파 분열로 여론 악화 우려. 이 기사는 어떤 기사입니까? 이건 이제 이것도 이제 같은 내용인데요. 그게 그 장동혁 친한계죠. 장동혁 의원이 한동훈 대표가 어제 독대를 요청한 거에 대해서 이거 또 재차 요청을 했더라 하고 이제 언론에서 질문을 하니까 앞으로 2번도 좋고 3번도 좋고 더 해야 된다. 맞아요. 대통령하고 소통을 여당 대표가 많이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계속 언론에 이게 흘리면은 대통령실은 상당히 불편해지거든요. 대통령 입장은 안 봅니까? 이게 대통령이 정부의 대한민국의 최고 군 통수권자이면서도 행정 넘버 원이잖아요. 행정 권력을 갖고 있고 정책을 밀어야 되는데, 지금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이게 저희가 보면 오면토면 빈손 만찬이잖아요. 빈손 만찬이라는 게 만찬에서 이제 빈손으로 이제 얻은 게 없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첫 번째로는 한동훈 대표가 지금 2달이 됐어요. 2달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해결한 문제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리더십을 발휘를 해야 되는데 하나도 해결한 문제가 질퍽거리고 괜히 이렇게 분란만 일으키고 있죠. 제가 이게 야권에서도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요. 야권의 정치인들이 이렇게 지적을 해요. 한동훈 대표가 지난 9월 초죠. 9월 초에 이재명 대표하고 이제 만났잖아요. 그때도 공개를 하자. 이런 식으로 언론에 다 공개를 하면서 물밑에서 대표들끼리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그런 아주 솔직히 다 공개가 되면은 물론 공개하면 국민들이 알 권리에 좋긴 하죠. 그렇지만 정치라는 게 뒤에서 서로가 이 논의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이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그때도 그 당시에도 이재명 대표가 언론에서 언론 공개를 하자, 여야 당대표 면담을 하자 했을 때 상당히 힘들어했던 그런 이제 에피소드를 소환하면서 이번에 이걸 한동훈 대표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한테 썼네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한테 독대로 이재명 대표한테 쓰던 방법을 썼네. 그러면서 아주 여당 대표와 대통령의 만남을 영수회담으로 만들어버렸다. 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아시아 투데이에 오늘 신문에 실렸죠. 오늘 신문에 실렸는데 한동훈 컨텐츠가 없는 것이 문제다라는 칼럼이 실렸습니다. 아까 한 번 언급했던 김성회 전 대통령실 종교다문화비서관이 썼는데요. 그 주요 부분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작고한 장기표 선생과 김문수 장기표 선생님 돌아가셨다 이 말이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떠오르는 이유다. 뭐냐면 두 분 모두 누구보다 민주화 운동에 헌신하고도 낡은 아파트 한 채가 재산의 전부지만 국가의 민주화 운동 보상금조차 거부했던 모습이 국민의 심금을 울리고 있다. 장기표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민주화 운동 보상금 싹 다 거절했어요. 내가 국가를 위해서 한 일인데 내가 돈 받으려고 그런 거 아니다. 이렇게 거절했거든요. 죽는 날까지 어떤 특권도 누리지 않고 특권 폐지에 헌신했던 장기표 스님입니다.
헌신했던 모습을 보면 그 누가 감동하지 않겠는가. 그런 것이 바로 정치인이 갖춰야 할 콘텐츠다. 정치인에게는 국민의 가슴에 울림을 주는 콘텐츠가 있어야 하는 이유다. 이승만 박사도 김구 선생도 박정희 대통령도 그분들이 추구했던 민족의 미래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콘텐츠가 너무나 강렬했기에 아직도 국민의 가슴 속에 큰 울림으로 기억되는 것이다.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은 안 그랬나? 두 분 모두 대한민국의 민주화에 크게 기여했다. 거기에 김대중 대통령은 대중경제론을 가지고 절망적인 IMF 구제금융 사태에서 희망으로 떠오른 것 아니겠는가. 국민 통합을 내세운 노무현, 경제를 일으킨 일꾼이라는 이미지를 가졌던 이명박 대통령도 같다. 모두 자신만의 캐릭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정치인에게는. 자신만의 캐릭터, 이미지로 정치적 승부수를 던졌다는 겁니다. 네. 다 자기만의 윤석열 대통령도 그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시대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당선이 된 건데 그런데 지금 이 김성애 전 비서관은 한동훈 대표는 그러한 콘텐츠가 없다고 지금 직격하고 있어요. 안타까운 현실인데 없는 한동훈이 추구하는 대한민국의 비전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윤 대통령과 차별화를 한다는데 차별화의 내용이 없다. 계속 윤 대통령 하는 프로그램에 붙어가지고 거기서 분탕질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기가 내세우는 끌고 나가는 깃발 들고 나가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기껏해야 확인되지도 않는 국민 눈높이. 그건 뭐 눈에 걸면 눈거리, 귀에 걸면 네. 귀걸이, 코걸이 뭐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 눈높이를 가지고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딴지를 거는 것이 전부다. 최상병, 최해병 특검 조건부 수용도 그렇죠. 네. 괜히 전열을 흐트러뜨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윤 대통령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것은 공수처라든지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끝나면은 뭐 그 결과를 보고 해야 되는 일이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계속 뭐 누가 특검을 임명하든지 간에 야당이 주장하는 특검을 뭐 이상한 특검을 내놓고 그랬어요. 네. 지금은 본인이 그것 때문에 궁지에 빠져 있죠. 공제 빠졌죠. 네. 의대 증원 이외에도 왜 딴지를 거는 것인지 대안은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당 대표가 된 뒤 윤 대통령 국정운영 발목 잡기와 훈수 두기가 전부다. 이렇게 썼어요. 이는 차별화가 아니라 발목 잡기다. 야당이 발목 잡기를 해도 눈살이 찌푸려지는 마당인데 여당 대표가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도움을 주기는커녕 발목 잡기라니. 그 누가 이해를 할 수 있겠는가. 그런 발목 잡기를 차별화로 일부 언론과 한동훈 참모진의 형편없는 실력이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공멸을 부르고 있다. 네. 한동훈 대표가 진정으로 윤 대통령과 차별화를 하고 정치적으로 홀로 서기를 하고 싶다면 자기만의 국가 비전을 제시하는 콘텐츠를 갖추기 바란다. 매번 국민 눈높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가지고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발목 잡기나 놀이나 하지 말고 본인이 추구하는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연구하고 제시해야 한다. 그 속에서 자신만의 정치적 캐릭터와 이미지를 갖출 필요가 있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아주 뭐 지금 국면에 딱 들어맞는 그런 통렬한 지적입니다. 그리고 한 기자 치면은 그 정도로 보죠. 네. 그 정도로 보고 이제 안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취재하느라 고생 네. 많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서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이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그 지도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이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국제 정치가 압도적으로 우리 한국을 좌우합니다. 그러니까 한 50% 이상 대한민국의 정치를 좌우하는 것이 이 국제 정치입니다. 중국 있죠. 일본 있죠. 또 인도 태평양에 좌우하는 미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러시아까지 있습니다. 세계의 가장 초강대국을 이렇게 우리는 인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이렇게 분단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제 지도를 그렸느냐. 바로 이 두 개의 국가론, 요즘 최근에 가장 화두입니다. 두 개의 국가론에 대해서 조금 스토리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두 개의 국가론과 지금 한창 논쟁이 일고 있는 두 개의 국가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개의 국가론이 언제 처음 이야기가 나왔느냐. 물론 그전에도 있었습니다. 없었던 얘기는 아니에요. 새삼스레 나오는 얘기는 아닙니다. 2023년 12월 26일부터 30일 사이에 이때 북한에서 제8기 9차 당 전원회의에서 일종의 북한의 신년사입니다. 신년사 같은 그런 사업 총화 결론에서 김정은이가 두 개의 국가론을 언급했습니다. 이때 김정은이는 여기서 이제 사업 총화 결론에서 강대강 정면 대결전 노선의 정당석과 함께 이 두 개 국가론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남과 북이 이전에는 북한이 일구월심 이 북한의 조선노동당의 규약에 두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전 한반도의 사회주의화. 그러니까 한반도를 적화 통일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전 한반도, 전 국토의 사회주의화. 그리고 대국기를 미제를 몰아내겠다. 조선노동당 규약의 두 가지 큰 기둥입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적화 통일을 염두에 둔 그 규약이거든요. 북한이 48년 9월 9일에 건국이 됐습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70여 년 넘게 국가를 지탱해온 큰 기둥이 바로 이 자기들 방식대로 통일입니다. 그 통일 때문에 주민들을 어렵게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그랬고 조총련한테 돈을 갖다 바치라고 그랬고 그리고 이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조국 해방을 하기 위해서 6.25 전쟁을 일으키고 온 그 역사뿐만 아니라 스토리와 이런 것들을 엮어서 나온 것들이 조국 통일입니다. 그리고 이 북한에 줄을 대고 있는 남쪽의 친북 세력들도 조국 통일 했거든요. 조국 통일 투쟁, 조통 투쟁. 그것에 목을 맸단 말입니다. 그런데 김정은이가 갑자기 이제 통일하지 않겠다. 그리고 한민족이 아니다. 북과 남은 한민족이 아니다. 그리고 두 개의 국가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나왔어요. 이거는 엄청난 북한 내부로서도 충격입니다. 내부로서도 충격이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전문가들은 분석을 하는데 여러 가지로 특히 이렇게 김정은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한류라든지 모든 국제적인 질서가 대한민국과 국력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커지다 보니까 이 북한을 수세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딴 나라라고 선언을 해야 가능하다. 그리고 실제로 지난 코로나를 겪으면서 북한은 완전 봉쇄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북한으로서 가장 큰 위협이 바로 이 한류 한국 문화의 유입입니다.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두 개의 국가론을 질렀다는 이러저러한 분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 스토리가 중요합니다. 그렇게 어쨌든 대내외적인 목표 때문에 김정은이는 두 개 국가를 내세웠습니다. 내세웠는데 그 이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반도 문제는 절대로 국내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문제가 아니고 북한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북한 문제 때문에, 북한의 핵 문제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한반도 문제는 국제적인 문제입니다.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 그리고 모스크바의 한반도 전문가들, 북경의 한반도 전문가들, 뭐 호주의 한반도 전문가들, 영국 런던의 한반도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한반도가 위기에 빠지면 전부 먹고 삽니다. 신문에서 글을 써달라고 청탁이 들어오고 방송에서 해설을 해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6.25 전쟁 정전협정 자체가 유엔군과 이 북한과 중공군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한반도 문제 자체는 이런 국제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두 개의 국가론을, 북의 김정은이가 두 개의 국가론을 던지면은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장군을 때려 멍군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아무런 응수를 하지 않으면은 그냥 두 개의 국가론을 대한민국이 인정을 하는구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국제사회는. 그도 그럴 것이 유엔의 두 개의 국가로 이미 가입되어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 뭐 한반도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 내용이고, 우리 헌법 내용이고, 주변국이 보기에는, 미일 중러가 보기에는 이렇게 김정은이가 작년 말에 올해로 넘어오면서 던지면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간에 우리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응답을 해야 됩니다. 멍군을 해야 됩니다. 멍군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대통령이 언제 멍군을 했느냐? 지난 8월 15일 아시죠? 8.15 경축사에서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통령이 두 개의 국가론에 대해서 NO!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NO! 북한의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다. 북한의 주민이여 언제든지 대한민국으로 오세요. 우리의 품은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북한의 자유와 인권을 불어넣는 그런 자유통일을 하겠다고 딱 선언을 했어요. 그 선언은 우리 내부의 선언이기도 하고 중국과 러시아와 미국과 일본이 대한민국이 북한의 이런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구나. 대한민국은 앞으로도 통일을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국제사회에 딱 선언을 한 겁니다. 미일 중러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여러분, 중국이란 나라가 이 두 개 국가론을 제일 좋아하는 나라입니다. 중국이 말하는 한반도의 평화 유지, 여기에 숨어 있는 뜻은 바로 남과 북이 갈라져 있는 두 나라가 계속 이런 분단 체제를 유지하는 현상 유지의 개념이 딱 들어가 있어요. 중국이 육자회담을 한반도 문제에서 처음 들고 나왔던 것도 바로 이런 한반도 이 두 개의 국가를 기정사실화하는 그런 구도를 정착화시키려는 의도가 아주 강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대통령이 이렇게 NO! 하고 이렇게 질렀어요. NO! 하고 8.15 통일 독트린에서 질렀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지워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1. 지난해 말경에 김정은이가 두 개의 국가론을 이야기했다고 그랬죠. 근데 이 사이에서 미일 중러 주변국은 궁금했어요. 우리 대통령의 반응이, 대한민국의 반응이 궁금했어요. 근데 대한민국의 반응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왔습니다. 언제 나왔느냐? 이런 시간대별 상황을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나왔어요. 8.15 통일 독트린으로 나왔습니다. 이거는 2023년 12월 이렇게 김정은이 두 개의 국가론을 질렀는데 그냥 우리 국가가 반응이 없다가
얼마 전에 2024년 8월 15일에 대통령이 NO! 하고 대한민국과 북한은 한민족이고 한나라야. 무슨 소리야? 이렇게 한 겁니다. 세 번째. 이상한 사람들이 나왔죠. 문재인과 임종석. 아니, 김정은의 두 개 국가의 맞장구를 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 사람들이 친북, 종북 세력이라는 걸 그때 입증을 한 겁니다. 맞장구를 치고 나왔어요. 북한 내부에서도 논란이 있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북한 내부에서도 노동당 규약을 바꿔야 될 정도로의 사안이거든요. 노동당 규약. 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건국된 이후로 줄기차게 밀어왔던 그 조국 통일 노선, 그것을 이제 폐기하는 거기 때문에 바꿔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내부에서도 아직도 정리가 안 됐어요. 그리고 8.15 통일 독트린 같은 게 발표가 되면 보통 예년에 이런 게 나오면 북한은 바로 반박 성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반박 성명을 아직도 못 내고 있어요. 우리 대통령이 8월 15일에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는데 북한은 아직도 반응을 못 내놓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것 자체가 두 개 국가를 부정하고 대한민국과 북한은 한민족이고 한나라 통일 대상이라는 걸 전제로 깔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들하고 안 맞는 거예요. 대답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엉뚱하게 참 기특하게도 대한민국 내부에서 이런 여기에 찬동하는 목소리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와글와글 된 겁니다. 네 번째. 지난 24일, 9월 24일. 이거 지금 문재인과 임종석의 북한 두 개 국가론에 동조하는 발언이 나오고 또, 친북 단체들도 장단을 맞추기 시작했거든요. 이적 단체인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범민연입니다. 범민연 남측본부는 이제 이런 노선들에 다 동조하고 났었어요. 그런데 9월 24일에 우리 대한민국 정치권에서 와글와글 떠들고 있었습니다. 우리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께서 또 한 번 더 쐐기를 박았어요. 24일 날, 며칠 전입니다. 국무회의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문재인과 임종석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평생 통일운동을 하던 외치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렇게 입장을 바꾸는 거 이해할 수 없다. 그리고 자유통일 의지를 다시 한 번 더 부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은 원래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지금 어느 대통령도 이렇게 굳세게 이런 자유통일 의지를 밀어붙이는 사람들이 잘 없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굳세게 북한의 자유와 인권을 불어넣어서 그런 인권과 북한의 민주화와 이런 것을 통해서 북한을 자유통일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부적으로도 강조하고 국제사회에도 알리고 이러한 통일 의지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토TV 시청자 여러분, 이러한 대통령의 통일 의지에 어떻게 쓰는 지지를 보내고 이러한 정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거들어야 되겠습니다. 아토TV 최영재 취재데스크 오늘 이까지입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